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 북한산성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예터를 활용해 조선 인조시대 때 축성한 성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군과 대치해 격전을 벌인 곳으로 유명한 남한산성은 2014년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성벽이 병풍을 치듯 산세를 따라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굴곡을 지닌 남한산성의 여행을 시작해보자. 저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허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산성이 세계 문화유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했을 때 11번째로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 와서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남한산성을 둘러보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남한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백제 때부터 굉장히 주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때 요충지였다라는 거는 통일신라 때도 요충지고, 고려 때도 요충지고, 조선 때도 요충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성터 같은 경우가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변 지역을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그 고지에서 적들을 제압하기 유리한 지역에 되게 산성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통일신라나 백제 시대의 군사 유적들이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이 되고 있고, 그런데 조선 시대는 이제 그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조선 초 되면은 이 성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 이 성이 증축이 되냐 하면은 1624년에 이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괄의 반란은 이제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최측근이었던 이괄이 평안도 영본에서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거죠. 원래는 여진족을 맞았어야 되는데 한양으로 들어와서 뭐 인조가 공주까지 피신가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돼. 왜 공주까지 가냐면 중간에 마땅히 피신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화도도 중축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곳 남한산성을 이제 중축하고 보수를 하고, 아까 보셨던 그 행궁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죠. 임시로 거처하는 곳. 행궁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대개 산성이나 궁궐 같은 경우 문이 4개 있죠. 남문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서문이 있죠. 이 서문이 남한산성 4개 문 가운데 가장 고도가 높은 문입니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북문이 있습니다. 북문이 서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참 돌아서 내려오면 뭐가 나와요? 동문이 나오죠. 동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문이, 그러니까 인조가 이 남문으로 이제 그 병자호란 때 들어왔고요. 서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서문으로 나가게 되고, 동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한산성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 가장 출입이 잦았던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은 동문 아래쪽은 어디냐면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고, 남문 아래쪽하고 서문 아래쪽 상당수는 어딜까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의 한 중간하고 서문의 중간, 서문 위부터 북문하고, 그 다음에 맨 위로 오른쪽으로 보면 뭐 벌봉이라고 하는데, 거기 밑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예요. 그 다음에 이 산성 내부는 광주시입니다. 광주시 행정구역 소속이에요. 광주시 행정구역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산성의 본성의 전체 길이가 한 8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산성이고요. 한양 같은 경우가 한 14km거든요. 성곽 길이가 14km니까 이 굉장히 큰 거고,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남문 지화문을 보고 수어장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어장대는 이제 팔자의 모양이죠. 저게 지붕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무망루 현판처럼 저렇게 지붕이 직선으로 직사각형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저 맞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에 많이 씁니다. 사찰이라든지 종묘같이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
그다음 신령스러운 장소에 많이 쓰이고, 팔짝은 어떨 때 쓰이냐면 좀 멋스러운, 예. 그다음 팔짝 같은 걸 이제 응용을 하면은 아주 좀 칸수가 많은 사대부집은 저런 걸 이제 응용을 합니다. 덧붙여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저 멋진 모양이 나오게 되고, 저 팔짝 밑에 그 1층의 지붕 형태는 저게 맞배도 아니고 팔짝도 아니잖아요. 예, 저거는 이제 솥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남대문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남대문은 맞배도 아니고 팔짝도 아니고 우진각 모양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이게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조선의 한옥 지붕 형태인 것입니다. 예,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 응용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북한산성은 북한산에 있잖아요. 남한산성은 남한산에 있지 않고요. 이쪽이 서문이 가장 높은 이제 그 곳에 있는데요. 여기가 청량산이라고 하는 한 500m 고지 정도 됩니다. 그 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남한산성이 어디 있냐 그러면 청량산에 있다 그러면 거의 100점 만드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 옛날 명칭이 남한이라는 그 곳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한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고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1636년 4월에 청나라가 우리하고는 원래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의 칸이죠. 청나라 최고 군주의 그 존칭은. 근데 자기네가 이제 칸을 안 하고 형제에서 형을 안 하고 뭘 하겠냐 그러냐 하면은 그 무력을 기반으로 황제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황제는 조선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황제밖에 없는 거거든요. 군왕이 한 명이듯이 누구죠? 명나라 황제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636년 4월에 대청제국을 선포를 하고, 그때 조선이 파견한 사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청나라 황제의 즉위식에. 그 원래대로 하면은 조선 왕의 대리인인 사신도 뭘 해야 돼요? 청나라 황제의 즉위를 인정을 하면 309고두를 해야 되는데, 이 나덕헌하고 이학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도 안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예.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 아마 거기서 그 사람들 309고두 했으면 조선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명에 못 살고. 예, 어쨌건 버티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걸 빌미로 조선하고 청나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다가 이제 인조의 309고두로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이 47일간의 농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 이전에도 뭐가 있었던 거죠? 전쟁을 해야 된다. 청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 지금 용어로 하면 매파죠. 이런 사람들을 척화파라고 합니다. 화친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국가와 사직의 존망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지금 약간의 굴욕을 참고서라도 청나라하고 화친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뭐예요?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주화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화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어떤 분이죠? 최명길이라는 분이고, 척화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김상헌이라는 분이죠. 그 다음에 저쪽에 저 황학동에 가면은 관악묘라는 그 재단이 있어요. 원래 관운장의 이제 사당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거든요. 원래 중국 신앙입니다. 중국 신앙인데,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때 도와줬을 때 그 동관악묘라는 곳을 이제 만들었는데, 병자호란 때 청태종이 그곳에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성지순례처럼 가는 곳이 동관악묘하고 이 남한산성 앞쪽에 있는 삼전도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광을 되새김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효종이라는 임금은 이 어떤 그 민족적인 치욕을 복수를 하려고 무력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두 글자로 북벌이죠. 북벌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군사시설을 수축하거나 중축을 하게 되잖아요. 청나라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디겠어요? 남한산성하고 강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온다라는 핑계로 여기 와서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성이나 옹성이나 치성 같은 혹은 이 청나라가 두려워하는 게 이제 포거든요. 포로 같은 시설을 중축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그런 다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되게 다가가기 힘든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병자호란이라는 사건과 관련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자리였어요. 이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걸어갔을 그 행적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고 그냥 읽는 것보다 직접 와서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또 선생님들 강의도 직접 들으니까요, 실물도 또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도서관 시민들한테 이런 느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 느꼈습니다. 허태구 선생님의 해설로 남한산성을 둘러보니까 병자호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주화파, 척화파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바로 길이의 인문학이 지향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한명기 저자의 병자호란입니다. 독자들이 병자호란의 현재적 의미, 병자호란을 현시대 비망록이라 힘주어 말하는 저자의 뜻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길이의 문학 관련해서 사업 담당자분들 모시고 워크숍 진행했는데요. 저도 남한산성에 처음 왔는데 강의 먼저 듣고 이렇게 탐방 먼저 오니까 너무 좋고, 담당자분들도 다 너무 즐겁게 탐방하시고 배우는 것도 많고 얻어가는 것도 많아서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광복과 함께 1945년 설립된 이후 지난 70년간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도서관인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입니다. 대표적 업무로는 도서관 발전 및 사서직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과 도서관 정책 기초자료의 발간 및 보급, 도서관 관련 전문 자료의 발간과 보급, 도서관 및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도서관 관련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